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보험연구원 황인창입니다. 우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의 인베디드 금융과 보험 세미나에 대면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 경험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객의 일상적인 소비 여정에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인베디드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인베디드 금융과 보험이라는 주제로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션 1은 세션 2에서 진행 예정인 패널 토론을 위한 발제로 인베디드 금융, 특히 인베디드 보험의 개념, 국내 사례,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션 2는 금융산업의 혁신 및 디지털 전략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세션 1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베디드 보험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손재희 연구위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손재희 연구위원님은 현재 보험연구원 디지털 혁신팀에 재직 중이고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보험 시장 및 보험 산업 전략입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손재희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사실 저희가 이 보험 세션의 주제가 인베디드 금융과 보험인데요. 사실 인베디드 금융 보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인베디드 금융, 인베디드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정의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 뒤에 디테일한 내용과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보험이란 무엇인가? 인베디드 보험이란 비보험 상품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보험 상품 서비스가 내재되어 있는 비보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험, 그러니까 공유 자동차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죠. 소비자는 이런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차 보험과 혹은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죠. 근데 이러한 보험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험 앱이나 아니면 설계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따로 보험 앱을 통해서 혹은 보험사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구매하고 나서 다시 이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필요하고 되게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가 소요되는데요. 이때 핀테크사는 API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공유 자동차 플랫폼 내에 이 보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같이 디스플레이가 되면은 이제 고객은 공유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 구매되는, 바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 이 공유 자동차 플랫폼에 보여지는 이런 보험을 인베디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요되는 위험을 바로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일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보험이 사실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워런티 보험은 인베디드 보험의 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살 때 워런티드 보험이 이렇게 포함돼서 제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베디드 보험은 과연 뭐냐? 이 부분은 사실 비보험 서비스와 상품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 다른 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상품에 연결 지어질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워런티드 보험도 인베디드 보험의 한 종류지만 인베디드 보험은 특히 확장성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신속성 그리고 편리성을 담보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그럼 카드 슈랑스는 이 뭐가 다르지?
카드 슈랑스라 함은 카드 소유자가 카드 구매자가 고객이 보험을 구매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이게 좀 다른 점은 카드 슈랑스는 카드 소유자가 카드를 가지고 구매하는 어떤 상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카드에서 카드사의 판매 채널을 이용하는 그런 보험이 카드 슈랑스지만 임베디드 보험은 그 카드 구매하는 사람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특정 상품과 연관되는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을 임베디드 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임베디드 보험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하게는 첫 번째는 IT 기술입니다. 임베디드 보험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솔루션,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금융, 그다음에 금융의 통합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이것도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의 행태 변화입니다. 이미 우리 소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혹은 모바일상에서 금융 서비스도 함께 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베디드 보험은 이런 것들을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오전 시간에 KPMG 글로벌 리더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임베디드 금융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네,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임베디드 보험 시장의 가치는 2025년까지 한 7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는 생명 건강 분야의 인슈어테크 기술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임베디드 보험은 약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임베디드 보험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건데요.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 임베디드 보험, 옵트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할 때 항공사가 여행자 보험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할 때 소비자는 구매를 하겠다. 난 티켓을 구매할 때 보험도 구매하겠다. 그러면 이제 임베디드 보험을 구매를 하는 거고요. 아니야, 나 보험 필요 없어 하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케이스는 하드 임베디드 보험인데요. 이거는 옵트 아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구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보는 가격 안에 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옵트 아웃을 선택해서 보험 그 전자제품을 구매를 할 때 보험을 빼고 나는 그 가격을 구매를 하겠어라고 결정을 하면 그건 임베디드 보험을 구매를 안 하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옵트인, 옵트아웃 보험은 소비자가 임베디드 보험을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하나가 완전 결합 임베디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로 테슬라 자동차가 제공하는 보험을 줄 수 있는데요.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사실 이 테슬라는 자동차 보험을 함께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 구매가 테슬라 자동차 구매의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완전 결합 임베디드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베디드 보험 시장 내 생태계에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임베디드 보험을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 두 번째는 이 소비자와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임베디드 보험을 제공하는 어떤 회사, 비금융 회사, 여기서는 브랜드 제공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브랜드 회사와 실제 보험 위험을 인수하는 이 보험 회사를 연결하는 솔루션 제공자, 소위 말해 인슈어텍, 핀테크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둘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런 조성자라고 불리우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보험사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베디드 보험 시장 내에는 다수의 플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 접점을 가진 회사, 그다음에 위험을 인수하는 회사, 이 둘을 연결하는 조성자 이렇게 세 주요 플레이어로 구성되는데요.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예전에 임베디드 보험이 아닌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점, 그다음에 위험 인수,
그다음에 시스템까지도 보험사가 모두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중요한 거는 임베디드 보험 시장 내에선 이 생태계 내에서는 이 세 가지 플레이어들이 협력을 통해서만 완전한 훌륭 좋은 임베디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베디드 보험을 이해할 때는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임베디드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나라로는 미국, EU, 그다음에 중국, 아시아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플랫폼이나 아니면 은행, SME를 위한 회계 플랫폼들이 등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회계 플랫폼 등이 제공하고 싶어하는 보험을 인슈어테크가 즉 AP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슈어테크가 제공하는 보험을 도움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좋은 사례가 인투잇 사례입니다. 인투잇은 미국의 대형 회계 전문 플랫폼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많은 회계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사실 작은 SME, 스몰 작은 회사들을 주로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작은 회사들 뭐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은 매우 회사 일을 영업하고 하기에도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투잇은 이들이 필요한 회계 혹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플러스 이러한 작은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위험과 같은 보장들을 이 니즈를 받아서 함께 보험을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인투잇은 보험회사를 직접 선택하지 않고 직접 인투이트 플랫폼 내에 보험 상품을 연결하고 싶었고 이것에 도움을 주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Simply Insured나 아니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AP 인티고 같은 굉장히 좋은 인슈어텍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보험, 연금, 상해보험들을 인투이트 플랫폼 내에 내재를 하고 이 인투이트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이것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인슈어텍이 가장 많이 발달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는 되게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인슈어텍들이 많고 따라서 이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임베디드 보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성자, 즉 인슈어텍들이 보험 라이센스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성자도 같은 보험회사가 같은 회사인 경우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같이 인슈어텍 같은 경우에 기술력뿐만 아니라 보험 라이센스까지 포함시켜서 보험 위험까지 커버하는 그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는 아주 많은 임베디드 보험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적인 거는 엔투그룹이라는 대형 인슈어텍이라기보다는 플랫폼 회사죠.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이 많은 고객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이 제휴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알리페이는 사실 보험 대리점, 엔트그룹의 보험 대리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보험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면 사실 이 디자인된 보험을 보험회사, 위험을 인수하는 회사에게 요청을 하고 여기 디자인에 맞는 보험을 보험회사는 알리페이에게 제공을 합니다. 되게 크게 많은 것들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임베디드 보험이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인데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특징은 굉장히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임베디드 보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최대 숙박 예약 플랫폼이라는 오요라는 회사는 사실 굉장히 큰 여행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행 상품, 숙박 상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위험들, 여행에 연결되는 수화물 분실이라던가 아니면 여행자 할 때 이제 입원이 필요하다던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직접 보장해주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직접 앞에서 보여준 중국과 유사하게 디자인을 하고 이것들 핀테크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앞서 보여드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모두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 인베디드 보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이유는 국가별로 보험 시장의 상황이나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이런 규제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핵심 역량은 다양한 회사들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련된 서비스를 편하고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역량을 갖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국이나 EU나 미국이나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알리페이처럼 큰 브랜드 회사가 조성자의 역할이나 보험회사 역할이나 확대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회사가 있지만 사실 조성자, 그러니까 인슈어텍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인슈어텍들이 보험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위험의 인수까지 같이 하는, 그렇게 확장시켜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브랜드 회사, 그다음에 인슈어텍,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각각의 역량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플랫폼이 없는 미국에서는 인슈어테크와 보험회사 역량이 딱딱 구별이 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까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뒤에 설명해 주실 사례를 보면 조금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린 과연 인베디드 보험이란 무엇이고 인베디드 보험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인베디드 보험 왜 주목을 해야 되나? 핵심은 이런 인베디드 보험이 소비자 중심 맞춤형 상품 서비스에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소비자 중심 맞춤 서비스는 키이고요. 소비자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소비를 발생하기를 기대를 하고 인베디드 보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보험 소비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이그젬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볼 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인베디드 보험은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접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비금융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부터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이랑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인데요. 소비자는 보험 상품 서비스를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특히 보험 여정 내, 소비 여정 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매끄러운 보험 소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인베디드 보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이게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보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이제 생태계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첫 번째 다양한 협력이라는 그런 역량이고 두 번째 기술입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인베디드 보험이 비금융사 중심의 보험시장 재편이라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사실 여기에 머무르기보다는 인베디드 보험 시장 내에서 보험사가 어떤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핀테크, 인슈어테크 역시 비금융업체 혹은 보험회사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핀테크 인슈어텍은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솔루션 그런 것들을 꼭 갖춰야지만 사실 이런 인베디드 보험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규제 정비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단일 플레이어가 보험 상품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베디드 보험은 조금 다르게 여러 플레이어들이 협력을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고, 규제도 기존의 단일 회사에 맞춰져 있는 규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환경에 맞춘 규제가 좀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뒤에 이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연결지을 수 있는데, 개인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비해서 데이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베디드 보험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관련된 실제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례,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뒤에서 발표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저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인베디드 보험의 개념, 사업 모형, 기대 효과 및 과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베디드 보험 사업 소개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강현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강현 대표님은 현재 인슈어테크 기업인 오픈플랜 대표시고 디지털 인베디드 보험 솔루션을 개발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 발표자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두 번째 발표 인베디드 보험 사업 소개와 발전 방향의 설명을 맡은 오픈플랜 이강입니다. 앞서서 인베디드 보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사업 모델은 어떠한지, 이 인베디드 보험을 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례는 어떤지,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픈플랜은 일상생활보험, 즉 소액단기보험 토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슈어테크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금융업계, 보험업계나 금융업계 및 핀테크업계 기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인베디드 보험을 말하기에 앞서서 뭐 소액단기보험이나 미니보험 또는 생활밀착형 보험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보험 상품들은 이제 기존의 뭐 안보험이라던가 건강보험 같은 20, 30년 긴 사이클을 가진 이런 보장성 장기보험과는 달리 소비자의 니즈에 기반하는 온디맨드 형태의 단기성, 단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장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소비자의 여정과 결합되어서 제공되는 인베디드 방식의 소액단기 보험은 MZ세대 라이프 사이클에 어디에나 침투 가능하고 접목 가능한 보험 서비스입니다. 전통 보험 소비자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 변화라던가 주변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의 니즈 인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설계사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비교받거나 뭐 보험사 웹에 접속을 하거나 금융 플랫폼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뒤에 상당 부분 고려를 한 뒤에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드 미디어 업체에 대한 많은 마케팅 비용이 지불이 되고 있고요. 금융 소비자가 보험을 구매하는 데까지의 상당한 고객 획득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베디드 보험에 대한 소비 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베디드 보험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소비자의 여정과 결합돼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가 즉각적으로 발현되어 있고 여기에 적합한 연계되는 보험 상품을 즉시에 제공한다면 빠르게 구매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항공권을 예약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제 마음속으로 내 여행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여행이 지연되면 어떡하지? 나가서 다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리스크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뭐 여행 지연이라든가 여행 취소, 여행자 보험 같은 이러한 소액 단기 상품들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구매 여정을 탐색하는데 구매 여정을 생략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빠르게 보험을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형태로 인베디드 보험은 일상생활의 작은 영역의 리스크들을 보완해주는 커버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에 대한 보험 편익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마케팅 비용을 절감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의 보험료를 제공하는 이런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최근 소액 단기 보험에 대한 확대 기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소비자의 접점에서 제공하는 인베디드 보험은 이런 생활密着형 보험을 빠르게 확대하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인베디드 보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면 소비자의 여정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권 예약이나 여기 보시는 그랩에 대한 택시 예약 혹은 아마존에 대한 이제 워런티 연장에 대한 보험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사의 톤앤 매너나 UI, UX를 해치지 않는 이런 서비스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면서 보험을 옵션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요청을 해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사례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인베디드 보험을 경험한 다국적 글로벌 플랫폼들을 위주로 이제 인베디드 보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브랜드의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이러한 서비스 보완제의 형태로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브랜드의 이제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베디드 보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런 인베디드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저희 기술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MSA 기반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험의 이제 다양한 변수들과 다양한 상품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OTMS라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험사로부터 이제 제공받는 보험 상품들을 인벤토리에 등록하는데 1일 이내에 가능하고 제휴사들이 원할 때 일주일 이내에 제공 가능한 것을 핵심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PI 기반의 보험 서비스들을 이제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제휴를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베디드 보험의 특징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중국의 이제 광군제에는 초당 35,000 건의 TPS, 즉 1초당 35,000건의 API 호출수가 발생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 압축 및 병렬 처리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35,000건 이상의 TPS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베디드 보험 플랫폼 에지어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 통해서 제공받는 보험 상품들을 API화하여 파트너십, 그러니까 브랜드사, 이커머스, 커머스, 통신사, 서비스 플랫폼, 금융 및 다양한 업체들에게 API 형태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 사업 모델로 가지고 있고요. 이들 트래픽이 연간 1,000만 건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트래픽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매 경험률 10%를 전환을 한다면 연간 100만 건의 보험 판매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일루전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MZ세대 고객들이 골프들을 많이 가리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에서 골프장을 검색하는 고객들에게 이러한 브랜드사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받아서 보험료 산출을 제공하고 이 브랜드사 안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트렌디하고 사업성 있는 이러한 인베디드 보험 모델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인베디드 보험 시장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런 인베디드화 가능한 상품들, 이런 소액 단기 보험 상품들을 시장 규모로 환산해 본다면 2020년에는 약 2조 5,600억 원의 시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보험 상품들이 기존에는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향후에는 전부 다 디지털화가 일어나서 인베디드 형태의 보험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보험이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가치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저희는 초기부터 소비자 보호에 집중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정보 처리 체계라든가 내부 통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ISMS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명 의무라든가 고객 편의 제공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가치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입니다. 인베디드 보험의 핵심 가치는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의 여정에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포함되는 것, 즉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 접점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기본적인 개별적인 사이버 마케팅 채널이라든가 이런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판매율, 히트 레이쇼를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채널에 대한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고객 구매 기록이나 시기, 패턴 등에 대한 원천 데이터를 통한 이제 빅데이터 획득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이나 인수 기준 수립, 모니터링에 대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이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이런 장기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청구 때입니다. 이런 소비자의 접점에서 보험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액 단기 보험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고객을 이제 접점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한 MZ 세대 고객들을 확보를 함으로써 시장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상품 개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객들에게 보험 혜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미래 전략을 위한 미래 가망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인베디드 보험의 핵심은 소비자 여정과 데이터가 결국은 핵심입니다. 소비자 여정 안에서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받아서 소비자를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제공하는 인베디드 보험은 이런 소비들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셨는데요. 이런 인베디드 보험은 홍보에 대한 문제나 혹은 이런 공익성 보험에 대한 가입 확보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보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해소해서 가입률 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구스토사에서는 급여 관리 품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 정보와 급여 정보 데이터 그리고 보험사에서 받는 단체 상해보험 데이터를 통해서 인베디드 형태의 단체 헬스케어 상품들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차고 계신 이제 웨어러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부분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의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CT 데이터들의 발전에 따라서 향후에는 건강 데이터 기반의 인베디드 보험 형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베디드 보험은 앞서 연구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이종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위험을 보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금 현재 DT의 패러다임에서 소비자의 가장 좋은 보험 접근성의 용이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보험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보험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국내의 사례를 통해 인베디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션 1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보험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최미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미수 교수님은 현재 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수시며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교훈과 금융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럼 발표자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대학교 최미수입니다. 먼저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제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이 이제 인베디드 보험이 무엇이고 이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보험이 무엇인지는 두 분이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이제 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해당 재화,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 상품을 상품 구매 과정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제 비보험 기업, 이제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험을 주로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향후 인베디드 보험이 지금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인베디드 보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기존의 규제를 가지고 뭐 진입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로 인베디드 보험을 규제를 하게 되면 인베디드 보험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요. 금융 소비자 보호, 수요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베디드 보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보험 채널 현황을 제가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인베디드 보험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그 자료를 보여주셨고요. 향후 그 온라인 채널 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현황을 한번 보고자 보험 판매 채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통해서 대부분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85.7% 대부분이 대면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보험에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온라인 판매인 CM과 이제 전화를 통해서 판매되는 TM의 비중을 봤을 때 그 미니보험 중심으로 CM 판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수준이 미미한 수준이죠.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TM 판매 비중이 11.9%,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 CM 판매 비중이 11.4% 비슷한 부분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변액 보험은 사실 이제 대부분 대면 판매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수치는 보장성 보험에서 그 CM의 판매 비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온라인 판매가 2.8%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는 이쪽 부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상품 구조가 간단하고 표준화된 상품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대면 판매 비중이 85.7%, 손해보험은 65.7% 정도.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서 대면 판매 비중이 조금 낮긴 하지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그 온라인 판매인 CM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건수로 비교해 봤을 때 17년 대비 건수가 69.6% 증가했고요. TM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15.4% 증가한 걸 봤을 때
CM의 비중이 얼마나 크게 증가가 됐는지, 그래서 이제 TM보다는 CM 채널 통한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손해보험도 장기 일반보험 비대면 판매 비중 한 20% 정도이고요. 상품별로 TM 채널 판매 비율은 약 15%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 생명보험의 CM과 손해보험에서 장기와 일반보험 보면 CM의 비중이 비슷하죠.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2.8%, 그다음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2.7%, 일반 2.3%. 그래서 CM의 비중이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통틀어서 판매 채널 CM을 통한 판매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향후 이 CM을 통한 보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건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지율도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찾아가서 가입하는 CM의 경우에 다른 방식 TM이나 대면에 비해서 유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운데가 그 CM 유지율인데요. 첫 번째가 13회차, 25회차, 37회차 보면 TM이나 대면에 비해서 CM의 유지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판매 채널, CM의 판매 채널 비중이 낮은데 유지율은 높다라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판매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이 판매 채널 현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불안전 판매 비율도 마찬가지로 유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의 경우에 이제 채널 간 불안전 판매 비율 격차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모집 종사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이유로 불안전 판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계약의 유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모든 채널에서 고르게 이제 불안전 판매 비율 감소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채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 판매가 다른 채널에서 불안전 판매 비율이 낮아짐에 비교해 봤을 때 금융기관은 불안전 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는 점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 판매 채널 현황을 통해서 보험에서 온라인 판매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채널 현황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인베디드 보험과 소비자 보호인데 이것은 앞서 그 발표해 주실 때 그 인베디드 보험의 시장 참가자 하면서 더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금융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관련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그 상품은 보험회사의 이제 보험 상품이 되겠고 그 비금융 회사의 수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받고 그리고 비금융 회사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것은 이제 주로 핀테크 기업이 비금융 회사와 보험 회사를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핀테크 기업도 비금융 회사의 수익의 일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 소비자는 이런 인베디드 보험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보험료로 또 쉽고 간단하게 맞춤형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의 편리성과 편익이 증진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문제는 없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보험과 관련되는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는 지금까지 뭐 얘기가 됐고 앞으로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 총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2021년 9월에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회사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봤죠. 그래서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을 해서 이제 중개 행위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을 허용하겠다, 10월부터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보험산업 같은 경우에 그 진입을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판매 규제의 그 불확실성도 이제 소비자 보호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 규제에 대한 이제 이런 정책 변화, 불확실성이 계약 관리에 관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나 정보 제공, 뭐 권유, 중개 여부 이런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각각의 서비스가 권유나 중개로 판단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이행해야 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판매 규제의 불확실성 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베디드 보험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관련 보험 상품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수료가 고액인 상품 판매자 입장에서 우선 추천한다든지 플랫폼의 비금융 서비스 활용하는 뭐 충성 고객에게 특판 우선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금융상품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그 불공정 영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는 뒤에서 설명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 규제 적용과 관련되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영업행위 규제, 우리가 6대 판매 원칙이라고 하는 그 6대 판매 원칙이 이런 온라인 플랫폼, 인베디드 보험에도 적용이 될 것인지, 6대 판매 원칙이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인베디드 보험에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인베디드 보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베디드 보험이 시행이 될 때 이제 소비자 보호가 강화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소비자가 이런 보험에 대한 신뢰가 상승되면서 인베디드 보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비자 보호 이슈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 6대 판매 원칙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베디드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원칙 첫 번째 그 6대 판매 원칙 중에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간에 이제 모순이 존재할 경우 조정할 의무가 있죠. 적합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 절차가 기술적으로 구현되어서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적합성이 모순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되어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제공될 수 있고 그 모순된 정보를 금융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금융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 이런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방어권이 행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업행위 규제의 두 번째로는 이제 설명 의무와 관련되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설명서를 직접 제공할 수 없어서 은행연합회에서는 그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설명서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것만으로 설명서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상품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불안전 판매가 늘어나고 또 이제 소비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설명 방식에 대한 고려 새로운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설명 의무 위반 사례나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되는 사례가 나오기가 어렵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임직원의 금융상품 숙지 의무를 뒀는데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이제 핵심 설명서 제도가 확대되어 있는데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을 했을 때 그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이제 사례 나오기가 어렵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숙지 의무도 이제 실효성이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영업행위 규제 중 두 번째 이슈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행위 규제 중에서 이제 세 번째는 부당 권유 행위도 인베디드 보험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상품 판매 시 올바른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부당 권유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이제 방지해야 됩니다.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 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거 방해하거나 이게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과 관련되는 부당 권유 행위가 되겠죠. 부실하게 알리는 거 이제 금지되고 있고요. 또 직무 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계약 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상품 숙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업행위 규제 이외에도 인베디드 보험을 통해서 이제 비금융 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금융 회사를 직접 판매업자로 이제 오인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베디드 보험과 소비자 보호 이제 네 번째 이슈로는 이해 상충과 불공정 경쟁 문제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중개하는 금융 회사가 금융 소비자의 이해를 침해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의 경우에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든지 보험료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보장 범위나 해지 조건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어서 금융 소비자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보험에 드는지에 따라서 이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금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이제 불공정 경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보험 시장의 참여자 등의 이제 권리, 책임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보호 문제, 그것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 금융회사, 책임 소재, 그다음에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모호해질 수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역할만 수행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또 우려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해야만 이제 소비자가 이런 인베디드 보험이나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다한 수수료 수취 및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는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플랫폼이 수취 가능한 이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되고 수수료 부분에서 또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 이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품별로 수수료 상한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 의무 이런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제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하는 이런 대책 마련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베디드 보험의 발전을 이런 규제나 감독이 지나침으로써 오히려 인베디드 보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이것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베디드 보험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1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세션 2 진행을 위해 잠시 2분 정도 물제 정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세션 2인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진행은 이순재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순재 교수님은 세종대학교에서 재직하시는 동안 한국보험학회,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등 국내외 주요 보험학회 회장을 영입하며 보험 분야 학술 활동을 이끄셨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자문위원으로 금융 및 보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정년 퇴임 후 RMI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이순재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순재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회 진행을 보는 저하고 우리 토론자 그리고 발표자분들 이 마스크는 벗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전달하는데 아무래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후에 롯데호텔을 들어서면서 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4년째 지금 이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행사를 이 박람회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식으로 하면은 핀테크 박람회로구나. 2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다 보니 바로 이제 부스들이 그냥 줄줄이 이어져 있는 걸 보고서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정말 박람회 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 관련된 인슈어테크, 핀테크 업체 그리고 금융기관들 나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핀테크, 인슈어테크가 이제 생활화된 게 아닌가. 자, 우리 생활에 이 핀테크라는 이름이 많이 부르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반면에 임베디드 금융 그리고 임베디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설은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앞서 발표를 하신 세 분을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친숙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미나라든가 이 핀테크 위크의 이 목적이 바로 임베디드 보험 또는 임베디드 금융의 이 사업 활성화 그걸 통해서 이 보험 산업, 금융 산업이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사업 모델에 대한 이 설명과 이 사례 소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편으로는 새로운 이 기술과 새로운 상품 이런 모델들이 개발이 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중요한 분야로 등장한 게 소비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 좀 좁히자면 또 이제 보험 소비자 보호 포함해서 소비자 보호 문제까지 아주 잘 집어서 전반부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우리 패널의 토론은 예정보다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발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한 40분 내지 35분 정도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널의 이 구성을 보면은 이제 오늘 두 분의 토론자가 전문가분이 이제 오늘 선정이 되셨는데 토론을 각각 10분 내지 12분 내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플로우에 참석해주신 이 방청객들 분 중에서 질문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 두세 명 정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은 우리
진행 요원이 가서 이제 마이크를 드리면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발표자 세 분이 각각 2분 내지 3분 이내로 이 추가적인 답변이라든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우리 토론자 두 분도 마찬가지로 이 플로어나 이쪽에서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체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오늘 첫 번째 토론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의 강형구 교수님 오늘 하실 텐데, 강형구 교수님은 재무 분야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이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그 인공지능 이런 쪽도 이제 관심 있으셔갖고서 연구도 하시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 그래서 창업도 하시고 또 창업을 또 이 마무리도 하신 적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이 재무 분야 교수님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이 뭐랄까요, 이 기술과 다양한 재능이 갖추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토론을 해주실 우리 분은 황태연 파트너님이신데 삼정 KPMG의 이 파트너로 계시고 아세안이라든가 에이펙 지역 이 지역에서 금융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전략을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 전략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력을 보니 윌리스 타워스 페린이라든가 타워스 왓슨이나 언스텐 영 싱가포르 이 지역에서도 활동을 한 아주 이 글로벌한 금융 디지털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형구 교수님부터 먼저 이 토론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형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번 컨슈머 디시전 저니, 고객 의사결정 여정이라고 하고 줄여서 CDJ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컨슈머 디시전 저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입니다. CDJ에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CDJ 일종의 루프인데요. 고객의 로열티 루프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임베디드 보험은 대단히 임베디드 보험은 상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 전 과정, 고객의 의사결정을 하는 해서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과정에서 임베디드 보험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행동경제학적으로 우리는 디폴트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 행동경제학적 편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임베디드 보험의 진짜 중요한 잠재력은 구매 후 프로세스, 포스트 퍼처스 프로세스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고객의 로열티를 포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애플 고객들이 애플바가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만드는 건데 임베디드 보험은 왜 그러냐면 재화를 판매하고 나서 그 재화의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데이터를 흡수하면서 보험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 입장, 여기서 이제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프라이싱 자체를 대단히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기들의 언더라인 그 재화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키려면 보험은 과감하게 끼업할 수 있고 거의 무료로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얄티를 고객의 로얄티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아예 고객의 로얄티가 중요하고 임베디드 보험이 고객의 로얄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임베디드 보험을 팔면서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다면 아예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임베디드 보험을 고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임베디드 보험이라고 하면 쉽게 초기라고 하지만 뒷부분 로열티 루프 형성, 로열티 포메이션 과정에서 훨씬 잠재력이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베디드 보험은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 명이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별로 스트래티직 포지셔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핀테크 업체. 여기서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 핀테크 업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사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핀테크 업체가 처음에 들어온 고객 접점이 없잖아요. 고객 접점은 제조사가 가지고 있거나 아예 플랫폼이 가지고 있거나 하는 거죠. 고객 접점이 없으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려면 이제 브랜드한테 받을 수 있는데 브랜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고객의 로열티를 형성하기 위해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공유하더라도 데이터를 절대 딴 데 못 쓰고 폐기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핀테크 업체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가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 데이터가 있으면 전혀 어려운 건 아니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적 모델이 이미 잘 정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럼 이제 마이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마이 데이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전략적 자산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거면 그 자체가 전략적 에셋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만드는 건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이 날개를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대형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나도 플랫폼이 되겠다. 또는 고객의 컨슈머 디시전 전이와 보험의 가치 사슬을 이렇게 크로스로 엮어서 크로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영역 중에 타겟 영역을 찍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핵심 사업 영역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국내 플랫폼들 오늘 이제 토글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 뭐 이런 데도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플랫폼들로 보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 플랫폼들은 그 자체로 일단은 한계가 있죠.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들한테 이제 아키텍처럴 컨트롤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해야 되지만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플랫폼은 고객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디지털 및 데이터 과학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형성한 생태계, 자기들한테 익숙한 생태계 전략을 이용해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화별로 자기들이 이제 팔고 있는 재화별로 보험의 수요와 공급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보험을 상품별로 이제 다양하니까 보험의 분산 투자와 헤징을 살려서 아주 효율적으로 유리한 포지셔닝에 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제 플랫폼 보면 이제 보험이 될 만한 게 많아요. 환불, 불만, 후기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과 이제 데이터와 추천 알고리즘, 플랫폼이 가진 추천 알고리즘을 결합하면 소형 셀러들의 임베디드 보험을 대신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엔트 같은 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디지털 소형 셀러들의 디지털 전환들을 자기가 아웃소싱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형 셀러들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임베디드 보험이나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업에만 집중하고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과 임베디드 보험에 할 수 있으면서 윈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 현황과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이제 규제기관, 이게 고객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규제기관을 잘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재화 공급자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DG의 관점에서 재화를 설계하고 유통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베디드 보험을 고려해서 이걸 설계 자체로 할 수 있다고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험 판매로 추가적인 파이낸셜 재무적인 수익도 거둘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래티직 리턴이 되겠죠. 전략적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의 무료로 싸게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 공급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재화를 팔면서 또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겠지만 거기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오고 그걸 이제 분석에 유리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보험을 팔면서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화에 대한 이해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 상품 설계 자체에 대한 상품 경쟁력 둘 다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보험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보험사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팔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유리한 점, 각자 전략적인 역량을 가지고 들어오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서서히 기존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고객을 유지하더라도 부가가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맨 마지막 단에서 규제와 위험 관리 등 파이낸셜리 도움은 안 되면서
각종 부담만 가중되는 것만 떠안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보험사별로 자기들이 어떤 차별화된 역량과 자산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과 관점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기관, 정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임베디드 보험은 이제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재화의 가치사슬, 언더라인 그 재화의 가치사슬 전반에 갖춰서 본질적인 사용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임베디드 보험이라는 보험의 좁은 영역으로만 봐도 안 되고 금융으로만 봐도 안 되고 기초적인 그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또는 도적의 보험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규제하고 사업을 본다면 결코 임베디드 보험을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강형규 교수님, 이 CDJ 관점에서 임베디드 보험의 활용 가치라고 할까, 그리고 이 나아가서는 이 규제까지 다양한 측면을 이 한정된 시간 때문에 아주 급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시간이 많이 절약된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이 황태현 파트너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KPMG의 황태영이라고 합니다.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컨설팅을 주로 이제 고객들이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다가 임베디드 보험 또는 임베디드 파이낸스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경험했던 거 그거를 일단 케이스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근데 보험 시장을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명을 할 기회가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디지털 전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사실 질문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만나 뵙는 고객사마다 뭐 그게 생보가 됐던 손보가 됐던 사실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근원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사실은 제일 크십니다. 왜냐면 다들 좀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제 인구가 저희가 사실 이게 줄어드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이 속도가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한 5년, 6년 정도가 되면 사실 생보가 더 이상 상품을 팔 고객이 없어요. 그리고 손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어서 판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말하자면 이제 드라이버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규모가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은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사실 예전에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이게 정말 인구가 어느 순간에 절벽이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확 떨어지는 어떤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기존의 어떤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고객들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뭐 25%씩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이 되게 축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보든 손보든 사실 우리가 어떤 보험을 앞으로 더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근거에는 기저에 있는 거는 사실 앞으로 이제 인구가 되게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고객들한테 뭘 어떻게 더 해가지고 시장을 좀 넓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실제로는 좀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거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뭐 핀텍이나 아니면 플랫폼에 좀 고객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만 실제로는 이런 임베디드 보험, 소액 보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좀 넓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실제로는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소개받았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5, 6년 정도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랩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랩이 이제 차량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타는 뭐 이런 건데 동남아에서는 그랩이 사실은 제일 큰 플랫폼입니다. 그랩이 일단 우버를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랩이 계속 이 비즈니스를 넓혀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확장의 개념으로 이 운전자 보험 또는
그 소비자를 차를 타고 있는 동안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걸 좀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랩이 지금 누구랑 하고 있냐면 사실 첩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이 이제 미국계 손해보험 회사인데 이제 되게 큰 회사고요. 거기서 그랩이랑 익스클루시브로 해서 사실은 제가 그 차를 그랩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는 동안 제가 이제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가 생기면 뭐 제가 뭐 헬스 관련되는 뭐 병원비나 이런 걸 지급받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걸 한참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임원분이랑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만약에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그걸 하려고 하면 보험을 드는 가입자하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클레임을 하게 된 수혜자를 사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객이 대체 어떤 차량을 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고객이 갑자기 사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보험의 가입자는 그랩입니다. 그랩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고 탄 고객이 사고가 생겼을 때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게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왜 그런 규제가 생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그 자꾸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대면 채널, 그러니까 설계사가 찾아가서 뭔가 세일즈를 하던 그 시절에 어떤 규제의 그 큰 프레임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맞춰져 있는 프레임들이 계속 그 지금 판매가 되는 이런 쪽에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상품을 팔려고 하면 일단은 상품을 써가지고 금감원에 또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가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야, 누가 가입을 해가지고 누가 수혜를 보는데라고 하는 걸 클리어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품 제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뭐 지금 봤을 때 인베디드 보험 시장이 얼마나 크냐, 뭐 앞으로 얼마나 커질 거냐라고 하는 사실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파일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는 다른 나라들 봤을 때는 이런 레귤레이션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변화에 맞춰 가지고 뭔가 좀 변화를 하려고 하는 내지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주 이 네거티브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추세로 사실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보험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방향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싶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KPMG가 미국에서 사실은 대규모 서베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그 최종 소비자의 금융 소비 또는 뭐 보험 소비의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기법을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막 돌려서 물어보고 뭐 이래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고 했었는데 제일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서브스크립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 사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넷플릭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매달 한 2만 원 정도의 돈만 내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상품들을 사실 다 볼 수 있죠. 보험은 왜 안 되냐고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내고 내가 들어가서 원하는 커버리지만 정해서 이 커버리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도 왜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사실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기간들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고객들이 점점 디지털에 적응을 하고 뭔가 이렇게 앱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자꾸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지금은 인베디드 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베디드는 그 특징으로 보면 어디에 이제 묻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 프로덕이 될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그냥 끝이 아닐 거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죠.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넘어서는 보험이 만약에 누군가가 시작을 하고 누군가가 시장을 뒤흔든다고 하면 이거는 대체 고객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상품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기존의 방식 이라고 뭐 이렇게 뭐 싸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사실 이게 디지털에서 생기는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일단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상품화를 실제로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의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뭔가 보험회사 라이센스를 가진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담보로 그 프리미엄을 받고 그 에셋을 빌드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재판 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재판 분리에서 사실은 이제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판매 채널을 예전은 되게 단순하게 뭐 GA다 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사실은 판매 채널은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뭐 플랫폼이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해서 그렇지 만약에 판다고 덤벼들면 되게 어마무시한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계산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뭐 안 하시고 뭐 지금도 사실은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는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생기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매그니튜드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토스가 그런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토스는 사실 매칭하지 않습니까? 금융 상품을 사실은 그냥 매칭을 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토스가 되게 대출과 카드의 이 큐레이션 부분에서는 되게 압도적인 어떤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고객들한테 물어보면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뭐 갑자기 지방에 있는 뭐 세컨 티어의 저축은행에서 대출까지 이렇게 받아주니까 저는 그 뭐 넷 프로모터 스코어나 이런 걸 보고 사실은 되게 깜짝 놀랐던 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지금은 이제 인베디드 보험이고 뭐 소액 단기 보험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그 뭐 토그를 뭐 포함한 핀텍 업체들이 사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랩과 첩과 유사한 어떤 그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고 뭐 그런 분들과 그 창업자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정말 창업 생태계 작은 핀텍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그 금융업 전반 내지는 뭐 보험업 전반에 어떤 미치는 이런 그 임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클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빠르진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외국에서 온 컨설턴트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레귤레이션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레귤레이션이 왜 안 되는지를 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사실은 되게 힘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플랫폼만을 위한 어떤 인슈런스가 돼서는 실제로는 안 될 거고요. 고객에 대한 프로텍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 보험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모두가 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좀 더 여유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황 파트너님이 이 싱가포르에서 경험했던 컨설팅 사례라든가 그리고 보험 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랄까 이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처져 있는 느낌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패널 두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총종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오늘 발표했던 내용 또는 이제 토론하셨던 두 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간단한 의견 있으시면은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은 우리 진행자가 가서 마이크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질문이나 의견이 특별히 없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 있으시네.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AI 생명에서 나온 하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인베디드 보험 보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점이 끼워 팔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앞에 분들 한번 더 하시죠. 예, 저는 FPSB의 김기현입니다. 핀테크가 저희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핀테크 시작은 일찍 했는데 어떤 제도적인 거나 뭐 벽에 가로막혀서 좀 이게 선진국에 비해 진행이 늦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비교적 뭐 간단한 질문인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표자 분들이나 또는 우리 패널 분들 중에 그 두 개의 질문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AI 생명의 질문 내용은 이 인베디드 보험이 혹시 끼워 팔기 보험 같은 거 아니냐,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현 대표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라는 개념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 포함이 된다, 내재화된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옵션 형태로 다른 예를 들어 물티슈를 구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 다른 이제 물티슈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구매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제 끼워 팔기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인베디드 보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퍼스널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스크들 또한 상당히 존재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조사, 브랜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즉 소비자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선택을 하거나 혹은 제조사에서 옵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보험 상품들이 있다면은 소비자 보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베디드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규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태국에서 이전 시장 조사를 한 1년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쪽 현지 핀테크 업체들이나 보험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났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작은 한국이었으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이제 해외는 좀 더 부드럽게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가 아닌 이러한 이것만 하지 마라는 이런 정책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워킹이 되는 것들을 찾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미 동남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베디드 보험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일종의 소비자의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좀 더 완화되어 있고 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가 빨리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강형구 교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끼워 팔기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현대가 이제 미국에서 10만 킬로 워런티를 했을 때 그걸 끼워 팔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어떤 본질적인 서비스에 제공하는 본질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냐, 이거 끼워 팔기냐 본질적이냐. 네,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를 파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 플로우를 파는 시대가 돼버렸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베디드 보험을 비롯한 많은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들이 많은 경우 끼워 팔기가 되고,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사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쟁 국가들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핀테크가 아쉬운 점이 많죠. 당장 중국만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미국, 영국 그렇습니다. 보험만 해도 중국의 핑한은행이 하고 있는 것과 보면 정말 이제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규제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시장 규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두가 이제 책임을 좀 피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금융 중심지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 중심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막 그런 말씀 나오면 자꾸 웃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가 파이낸스를 디스럽 시키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앞서가 있던 플레이들의 경쟁 우위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파이낸스를 위협하는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아프리카 수준의 금융 경쟁력이라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순식간에 금융 선진국이 되고 금융 중심지가 되고, 뭐 지금 마침 경쟁 도시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고요. 아시아의 경쟁 도시들도 금융 중심지도 허브 될 만한데도 복잡한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K 컬처가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소프트 파워의 강국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가 시너지를 잘하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춰져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혹시 발표자나 우리 토론자분 중에서 추가로 한 분만 그 답변 저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 끼워 팔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그 상품의 컨셉,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 라이빌리티의 컨셉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끼워 팔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모르던 리스크를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사실 상품을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고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살 사람은 사요. 근데 그분이 이걸 원샷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사야 되고, 유사하게 더 밸류를 애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약간 다른 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없던 리스크를 뭔가를 소비자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아이덴티파이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게 된다, 프로텍션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핀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여러 분야로 사실 많이 봤어요. 뭐 인베스트먼트 규모도 봤고, 뭐 그다음에 뭐 유니콘이 된 회사의 숫자로도 봤고, 뭐 이것저것 사실 많이 봤는데, 그렇게 진짜 뭐 많이 한국이 많이 처져 있나? 근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윌리스 타우스와슨 있을 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뭘 하냐면, 이런 인슈텍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이런 커미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미티에서 이제 매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리스트를 다 보내줘요. 그게 아세안에 있는 보통 이제 회사들이죠. 근데 보면 별게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험의 특징일 수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크게 변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라서, 뭐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좀 시작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들 시리어스하게 좀 생각을 하고 한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데 지금 시간이 다 완료가 됐고,
또 다음 또 세미나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오늘 핀테크 위크에 이 보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인베디드 보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드리고, 그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말씀이 나왔네요. 특별히 오늘 이 발표자 3분과 토론자 2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많은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이 함께 고민하고 또한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뭐 일들이랄까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